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두근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3탄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시리즈로 저희가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3탄으로 저희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5탄, 6탄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도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실 주제를 얘기해 주실 또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의 한은정 부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슈퍼모델 안희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오늘 실제로 출연이 아니라 본인의 상담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엄마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임할 건지 한번 인사, 각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진짜 어제부터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왔거든요. 저 부모님들 대신 제가 이제 상담을 네, 제대로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스마일 플러스 네네. 우리 그 아동 지원 연예인 자선 단체죠, 그 단체가. 그렇죠. 네. 그 어떤 단체예요? 모든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아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단체군요. 그쵸. 어떤 단체인지 참 좋은 단체겠죠. 자, 오늘 주제가 네. 애착관계입니다. 애착이란 네, 뭡니까? 애착이란 영어 단어로 보면 어태치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태치가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딱 달라붙어서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딱 달라붙어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점점 발달하면서 개별화, 분리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애착이 되는 거죠. 말씀드리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애착입니다. 네. 이런 애착이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네. 실사례들이 있죠. 네. 네네. 애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절해야 돼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과하면 그리고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애착도 과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상태로 그냥 퇴행을 해버려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하니까 아이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개별화되어야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냥 유착이 되어버린 나머지 아이가 그 이상의 발달을 하기 힘들 수가 있고 또 결핍이 됐을 때에는 말 그대로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결핍이 됐을 때에는 아이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 사회 발달, 그리고 그 신체 발달 모든 면에서 지연 혹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불러요.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폐랑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자폐라고도 불러요. 애착이라는 건 아이가 0세부터 최소 3세까지 부모와 아이와 연대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건데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적절한 교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마치 자폐인 것처럼 발달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사례는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신문에도 났던 사례인데 어머님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 좀 정신적으로 많이 편찮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아이를 방치를 한 거예요. 방임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일을 나가시면서 아이를 문을 잠그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뭐 그 하얀 방에 우유 1.5리터짜리 그거 하나 놓고 가면 아이는 그걸 마시고 엄마 올 때까지 자기가 변을 보면 변을 이렇게 벽에다 칠하면서 놀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 아이가 1년 이상이 지속이 됐고 저희가 아이를 구출하러 갔을 때에는 문을 잠겨 있었기 때문에 뜯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이가 신발장 있는 데서 마치 그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것처럼 웅크리고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이런 몇 것처럼 살 정도 됐죠?
그때가 돌 갓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출을 해서 아이를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학대를 당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케어해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3년 이상 같이 케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서 생긴 병 같은 경우에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아이하고 상호작용 해주고 그리고 발달적인 치료 해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잘 보내졌거든요. 좋은 분들이 맡아서 키워주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부반찬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네, 일상적으로 진짜 다른 아이들이랑 크게 차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애착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나 부모님의 건강,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슬프지만 중요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반응성 애착 관계. 애착장애. 그럼 이게 자폐증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아까도 이제 3년 동안 케어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병원이라 하면은 이제 아이의 건강, 발달, 신체 발달, 건강상이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 소아과 진료는 당연히 이제 그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달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치료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들, 이렇게 애착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구조화된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의 발달을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꾸준히 해줬죠. 그러면 자폐증은 저희가 지난번에 또 전문의랑 얘기를 했는데 네. 선천적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반응성 애착 관계는 후천적이요. 거죠? 네. 환경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밀접한 나의 양육자하고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례이죠. 그러면 이 장애가 진단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자폐랑 너무 유사해서 변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변별 가능한 게 뭐냐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동증적인 행동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개를 흔든다던가 팔을 막 들었다가 한다든가 팔을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반응성 애착장애 아이들은 이런 상동증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호명을 해도 호명 반응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리 와봐 그래도 그냥 가만히. 그리고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언어 발달 가장 많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애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네. 이러면 위험한 전조 증상.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 부모님이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는 되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산후 우울증이 심하셨다. 애착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이거든요. 상호작용. 그런데 우울감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아이가 와서 자꾸 뭐 해달라, 뭐 하자 막 이러면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혹시 우울하지는 않은지, 무기력하지는 않은지 그걸 먼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명 반응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눈 마주침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 마주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까꿍 반응이라고 그러죠. 까꿍 할 때 아이가 사회적인 의미 있는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혼자서 멍하니 있다가 미소를 짓고 웃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요즘 집에 있을 때 괜히 막 잔소리 들으면 뭐한 저 딴 데 쳐다보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막. 진단 그 시점이 지나셨습니다. 그 인정입니다. 네.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마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아, 분들은 네네네. 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희도 이제 맞벌이인데, 근데 저희는 더 아이한테 안 좋았던 상황이 뭐냐면, 이제는 아이 아빠도 3교대예요. 그러니까 네. 한 달은 아. 뭐 새벽에 4시에 출근해서 뭐 네, 낮에 네네. 퇴근하고, 또 한 달은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또 한 달은 오후 3시에서 새벽 2시에 끝나고. 그런데 저도 항상 스케줄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고, 낮에 출근할 그렇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새벽에 퇴근했다 또 새벽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피곤한 날이 되게 많았고, 아이는 거의 이제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할머니가 봐주셨는데 그것도 외할머니가 봐주시다가 친할머니가 봐주시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사실 없었던 네.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가 처음에 이제 눈 마주침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눈 마주침이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근데 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을 안 마주치지? 계속 눈을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상담을 받으러 가봐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나는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3돌 전까지 풀잠을 잔 적이 없어요. 계속 하루에 2-3번씩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새벽에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와도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산후 우울증은 아니지만 약간 네, 그것처럼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아이가 이렇게 치다면 아 할머니한테 가봐 할머니한테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아이가 이제 잠을 그렇게 안 자니까 엄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센터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셨구나. 왜 이렇게 잠 안 자고 우리 애가 예민하고 새벽 깨서 울고 지금 거의 3돌이 다 돼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 맞벌이세요? 그래서 맞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저희 아이가 이제 딱 3달 됐을 때부터 저희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의 애착 관계를 완전히 형성하기도 전에 네. 너무 이제는 항상 주 양육자가 눈 뜨면 바뀌고 눈 뜨면 바뀌고 하니까 아이가 불안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어머니 일을 그만두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모든 맞벌이 부모들이 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예, 애착이라는 게 실은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아이의 관계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치료 방법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회가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애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 양육자,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습니다. 따뜻한 주 양육자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고 최소 3년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심각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유약하게 실은 태어나진 않아요. 자아 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오늘 어려운 단어 많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자아 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얼마나 다시 원상 회복하느냐 하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맞벌이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이의 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안으로 이렇게 다른 주변의 주 양육자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도와주면 괜찮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아기가 애착 관계를 그런 걸 형성할 때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제가 아까 3세를 계속 강조했죠. 그 볼비라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이의 애착 이론을 얘기하면서 3단계, 4단계까지 나누었어요. 1단계가 0세에서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3개월까지 이때는 아이가 모든 사람한테 다 반응을 해요.
아직은 애착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네. 눈을 말똥말똥 네. 둘로 주위를 막 살피더라고요. 살펴요. 그리고 누가 막 와서 이렇게 까꿍을 다 웃어주고 막 이래요. 2단계가 3개월부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이때는 아이들이 애착 대상을 포착하죠. 그래서 그때 안정감 있게 나하고 계속 상호작용해주는 사람하고 애착을 탁 맺으려고 해요. 아까 제가 탁 달라붙는다고 했죠? 네. 그때 딱 달라붙는 거 시작해요. 그리고 3단계가 6개월부터 이제 그 이후 3세까지 때 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애착이 확 이루어져요. 그래서 낯가림이라고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게 그 시기에 오는 거예요. 난 지금도 낯가림 하는 거. 어머나, 그거는 그러면- 성격적인 측면이시고요. 애착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 17개월까지는 주 네. 양육자가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17개월 네네. 이후에 이제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혼란이 더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계속 양육자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네. 희림 씨 오늘 너무 잘 초대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17개월 때쯤이 네. 되면 아이들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돌 지나서부터 아이들이 자아가 발달하면서 이게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독립 시기가 되다가 다시 애착을 형성하는 그 시기가 터나는 시기가 그때예요. 그때 아이들이 다시 없던 낯가림이 시작되거나 엄마한테 더 달라붙거나 이런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낯가림이 그 7세에서 보통 7개월에서부터 12개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별로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근데 실은 이 낯가림이 좀 중요해요. 그 시기에 낯가림이 있어야, 있어야. 네, 적절한 낯가림이 있어야 이후에 이제 사회성 발달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업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만 말씀하셨으니까 흔히들 이제 가족들이 친지들 이렇게 명절 때 모였을 때 네, 아기가 낯가림이 심해요. 네, 원래 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모들은 아우 왜 그래? 아우 쟤는 왜 뭐 되려고 이렇게 해? 또 어른을 보면 나오지도 않아. 나와봐, 이거 앉아봐. 이런 게 잘못된 너무 거죠. 싫어. 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웬만하면 해주지 마세요. 그런 더 부분. 강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거 할 때 부끄러워요. 이거를 이제 무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아 주시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흔히 아까 이제 애착 강의는 3개월부터 중요한 그 기간이 형성된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그때 검사를 하는 겁니까? 12개월 지나서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때는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네. 지금 잘 형성되고 있나 안 있나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자체적으로 내가 아이하고 민감하게,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불편감은 없는가. 내가 내 아이를 믿고 보면서 스스로 놀이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체크업해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아까도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어머님들은 너무 아이를 혼자만 내버려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의 발달에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애착이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반응해주고 계속 놀아주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것도 안 됩니다. 진짜 그 딱 네. 적당한 선을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막 불안해 어디가 맞춤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내 할 일은 하면서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들을 놀아주고 자극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제일 좋은 건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 줄 때예요. 아이가 나를 부를 때예요. 이럴 때는 바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집중해서 잘 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서 아이를 뭐야?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흐트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주의력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집중하고 놀 때는 그냥 두셔라. 대신 부모는 그거를 좀 거리감을 두시고 바라보시면서 위험한 건 없는지 그리고
아이가 혹시 나를 찾지는 않은지, 내가 필요한 일이 없는지 하고 이렇게 관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녹화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건 어떻게 돼?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이리 와봐. 혼자서 뭘 하면서도 엄마 이리 와봐. 5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네. 설거지해서 제가 엄마 이리 와서 와봐. 확인을 한대요. 응. 엄마가 고픈 거예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엄마가 있다 없다 하거든요. 음. 내가 있겠지 하고 가는데 없어.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있어. 이게 일관성 없이 엄마가 있다 없다 하니 내 눈에 보일 때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내 존재감도 계속 엄마한테 확인시켜주고. 맞아. 네. 저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네. 이게 할머니가 네. 양육을 해주시다 보면은 아이랑 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이 네. 좀 많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약간 중독처럼 너무 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만 보라고 껐더니 애가 자지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울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봐. 이러고선 네. 애 몰래 화장실 가서 숨었어요. 너가 언제까지 나를 안 찾고 있나 보자. 안 찾더라고요. 그랬던 거구나. 네, 그래, 안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애착이 없나? 얘가 내가 있으나 마나 이제는 그렇지. 나보다는 TV가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좋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도 네. 자꾸만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 TV가 좋아? 엄마 없어도 돼? 그럼 너 TV만 봐. 엄마 간다? 너 엄마 필요 없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되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엄마하고 애착이 돼서 내가 TV를 지금 보고 있네? 엄마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해요. 우리가 에인스 워드라는 분이 발달심리학자가 이 애착 유형 검사의 시초가 된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이런 단어들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 하면 12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방에 이렇게 두고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일어나서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너무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이나 봤더니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낯설어해요. 낯설어하고 저쪽 어디 두지 모르다가 엄마를 이렇게 찾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큰 동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두리번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는 환하게 웃어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고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안겨요. 그러면서 안도감을 느끼죠. 이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이 부모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실 때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셨고 아이 스스로 놀이를 할 때에는 그거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피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엄마가 나가든 낯선 사람이 오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엄마가 다시 들어와도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상대를 대상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항형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요. 발버둥치고.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돌아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지러지게 울고 발버둥치고 안으려고 해도 안기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관성 있게 느끼는 건 뭐냐면 추론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잘 안정시키느냐예요. 애착이 잘 형성되면 애착 대상에게 갔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달래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내가 달래줄 때 잘 달래나? 달래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아이하고 내가 애착 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예민한 친구가 있는데 민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달래는 시간이 달래지기는 한데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되 이런 게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예의다라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케이스는 어떤가요?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네. 낯선 사람을 들어오고 했는데 네. 딱 엄마가 돌아왔더니 그 네. 애가 네. 그 낯선 사람한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자꾸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은 그러는 거는 한상규형이네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대박. 그런 애착관계 형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검사가 네. 아기와 엄마가 나눠서 해야 된다고. 네네.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는 12개월 지나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은 실은 전에 양육 태도 말씀드렸을 때처럼 결혼하시고 임신하셨을 때 같이 해보세요. 내가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내가 어렸을 때에 어떠한 애착 유형을 가졌는지 이걸 먼저 검사를 하셔야 내가 아이한테도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애착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이렇게 조금 보여요. 저희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연구가 있는데 이 애착 유형이 되물림 된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3대를 연구했는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애착 유형이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애착 유형까지 이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미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검사했더니 저는 불안정 애착이 나왔어요. 안정형 애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노력해서 안정형 애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엄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검사하셔서 내가 어떤 유형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그거는 누굴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성장하고도 연결이 된 거라서 그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검사를 할 때 네. 아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더라도 아까도 그 대물림 된다고 얘기하듯이 네네네. 부모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전가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사전에 네. 이게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3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애착 맛집이 아니잖아요. 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검사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사전에 검사했던 게 이게 성인 애착 유형 검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 검사 야하다 네. 제목이. 성인 애착 네. 유형 검사 막 그러는데 어떤 검사할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많진 않은데 솔직히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 너무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인 애착 유형 검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검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그 애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혹은 거리감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림 씨 같은 경우의 결과가 거부적인 회피 유형으로 나왔어요. 거부적 회피 유형. 회피 유형.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은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내용을 쭉 보시게 되시지만 거기에 의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부적 회피 유형. 우리 희림 씨가 나온 경우에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독립적이에요. 매우 독립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충족감을 느끼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책임감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책임감 많고 독립적으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메꿔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어야지 이 단어 자체에 두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 아니지.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해요. 모든 걸 다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시죠? 맞아요. 네, 나는 희생하더라도 내 아이는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거든요. 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하셔야죠. 또 하셔야 되니까, 남의 집 얘기만 들을 수는 없다 보니까. 자,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선생님 또 배려해줘가지고, 링크를 저희가,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체크하시고 그러면 결과까지도 나오죠? 네, 결과까지 나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고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얘기를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보게 되면 보통 그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안정형 애착 유형이 있고, 안정형. 예, 그리고 이제 몰입형이라 그래서 약간 집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셨던 거부적인 유형이 있고, 하나는 혼란된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네,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꺼리낌이 없어요. 편안해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것도 편안해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멀어지건 크게 신경 안 써요. 이런 타입이 안정형 애착을 갖는 타입이에요. 몰입형은 집착이라고 하죠. 네, 좀 집착을 해요. 그래서 관계에 굉장히 과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불안도가 높아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거부적인 타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두려워요. 지금 희림 씨 같은 유형은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애써가면서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나? 뭐 저 사람이 나 좋다면 좋은 거지만 뭐 굳이 뭐 이런 타입인데, 이 혼란형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관계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이런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 똑같이 뭐가 나쁘다, 이게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결과가? 아무래도 안정형 애착이 좋죠. 그렇죠. 네. 왜냐면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요거 나왔는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안정형 애착이 좋은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에 보면, 검사 유형에 쭉 보면 문항에 의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희림 씨, 의지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뭐가 생각이 나셨어요? 의지? 네, 내가 타인에게 의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남한테 잘 의지하지 않아요. 신랑하고도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초반에는 뭐 사소한 거 부탁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좀 워낙 알아서 뭘 사러 갈까? 내가 갔다 올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신랑한테 부탁도 하고 의지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유일하게 신랑이 저한테 그런 존재고, 그 전에 연애할 때조차도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애착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교감 이런 건데, 저희가 의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땐 의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한다? 내가 의존하는 사람인가? 아니야, 난 의존하면 안 돼.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아니다로 따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관계라는 건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의지를 해야 해요. 그게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남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은 사전적인 의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대상에게 의지를 해서 존재함이에요. 의지를 해야지만 존재해요. 의지하는 대상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은 안 돼요. 하지만 의지는 내가 다른 것에 기대어 있음이에요. 그럼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기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애착 유형이 나오더라도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고 서로 의지를 하고 의지를 받으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야 하고 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안전하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한 상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긍정한 상도 갖게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클 수 있죠. 세상은 위험해. 세상은 믿을만 하지 않아. 나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착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문항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걸 진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면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검사하는 이유는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가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해서 얼마나 내 생활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완하는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서. 각 유형별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게 나왔으면 네. 좋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단 집착형, 몰입형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나에 대한 나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대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그 사람에게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유리하는 거.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우는 거에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거부적인 유형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크세요. 그러니까 공감해요? 네. 마음에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는 걸 좀 가져야겠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혼란형 애착 유형인데 이 부분은 아까는 한쪽이라도 긍정형이 있었잖아요. 네. 자신이든 타인이든. 근데 이 부분은 나한테도 부정적이고 타인에게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 많이 지내는 분들이셔서 실은 이런 타입이 나온 경우는 혼자서 이걸 극복하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굳이 전문가 찾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조금 존경할 분, 존중할 분, 나에게 조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있고 이렇게 고민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해결해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기들 보면 흔히 보면 애착 인형, 네. 애착 이불.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겪었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대안도 없을 때가 더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대안 없이 문제 해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있을 때가 가장 안 좋은 거고 애착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이거를 뭐 중학교 가서도 이불을 끌고 다닐 거 아니고 그때 내가 안정감을 찾는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 그게 언제까지 괜찮나요? 저희 아이는 네. 지금 6살인데 아직도 이불에 엄청 집착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그 본인이 네. 조금 지나면 이거는 집에서만 애착을 가져야 될 거, 밖에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구분할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네. 때에는 그때는 어머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애착 친구는 집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가진 않을 거야. 아마 유치원에도 이거는 못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시켜 주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하루에 하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도 메뉴 짜듯이 오늘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근데 이거 제가 일관성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내가 눈 마주침에 신경을 쓰겠다. 그러면 월요일은 아이하고 눈 마주침 내가 오늘 5번의 눈 마주침을 할 거야.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해도 나는 한 거예요. 내가 10번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거 아니거든요. 저 진짜 냉장고에 네. 그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이한테 해야 될 거 딱 적어주고 네. 다 실천 못하면 진짜 죄책감 느껴져요. 그럼요. 내가 오늘 애한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안 되잖아요. 네.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고 그리고 한 번만 해도 중요해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님들은 잘하고 계시면서 본인한테 너무 박하세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센터 어머님들도 늘 얘기하세요. 여기 왔다 가면 3일은 잘한대요. 그 다음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간대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머님들 내가 어머님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모인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찾아가셔서 맞아. 서로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마음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쁜 시간 또 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여기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하나는 아기 원숭이였는데 하나는 철제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놨어요. 철제 원숭이를 2마리를 만들었는데 한 마리에게는 우유를 매달아놨고 한 마리에게는 천으로 감싸놨어요. 이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땐 당연히 우유가 있는 철제 어미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이 천으로 감싼 인형에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 거죠. 실험 중에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실험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혼비백산하면서 누굴 찾아갔을까요? 네, 맞아요. 천으로 감싼 인형을 찾아갔어요. 이 실험에서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듯이 포근한 품, 부드러운 스킨십, 이건 정서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아주 유일무이한 무기 같은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 안아주실 때 정말 포근하게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부분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오늘 어머님도 친정엄마한테 가서 한번 안겨보시고 친한 친구들 만났을 때도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꼭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힐링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 엄마 냄새가 그립다. 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안아줬을 때 나를 어떠한 감정을 알아주는지 안기는 사람은 그 느낌을 느껴요. 알잖아요. 네. 오늘 그러게 저도 지금 하면서 사전 미팅할 때 그런 말씀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엄마들한테 아기 키우는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막 뭘 하면 좋을까요? 막 그렇게 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라고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아주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희들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좆대꾸알.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좋은 주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혜민 씨, 그리고 우리 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의 한은정 부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근두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